자객에 나섰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칼자를 누가 가지고 있네요. 김호수하고 박범계가 가지고 있어요. 김호수하고 박범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상의 윤석열 관련 수사를 하는데요.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치주의, 기본에 따라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수사해야 되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적인 수사가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제거에 의한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 K는 이제 박범계, 2번은 지금 김호수, 3번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정현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은 바로 뭐느냐? 왜 정치적인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고 불편부당한 수사로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비공정, 비균형적인,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수사의 방향으로 흐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1 컨트롤러, 2 컨트롤러, 3 컨트롤러가 다 박범계, 김호수, 이정현이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잖아요. 박범계, 김호수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정현이는 박범계 고등학교 동기, 동문, 후배. 자, 이런 철면피한 인사를 하는 이러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좌하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을 바로 직계 휘하에 있는 말하자면 강한 칼자를 휘렸던 검사들은 반정부적 인사라 이거죠. 그래서 전부 다 내쫓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예요. 친정권 인사들을 그 자리에 다 앉혀버렸어요. 그래서 친정권 검사들이 지금 현 윤석열 총장의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요. 그 핵심 포스트가 박범계, 김호수, 그 다음에 이정희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1단계,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1층이에요, 1층. first tier. 예, 첫, 말하자면 1층이에요, 1층. 1층, 말하자면 상부에 있는 제1전선. 여기에 이제 김호수, 박범계, 이정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뒷받치고 하고 있는 이 고급 간부들. 여기도 말이죠. 전부 애완견들로 꽉 차 있어요. 대검에서 지금 현재 공공수사부장 누굽니까? 이정현이잖아요. 이정현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말하자면 비판을 받고 있는 고위 검사장급 검사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 지휘 컨트롤을 쥐고 있어요. 그럼 대검에 또 하나 누가 있느냐? 한동수 감찰부장이 있어요. 한동수는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총장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한동수는 더구나 민변 판사 출신으로 있다가 법무부에 들어갔다가 검찰로 넘어왔어요. 이거를 추미애가 한동수를 감찰부장으로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곧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 만료와 관계없이 연장시킨다.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기정사실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동수를 또 말하자면 G 컨트롤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중앙지검은 이정현이 직계잖아요. 이정현이가 왜냐면 중앙지검장이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래서 수사 검사들이 완전히 애완견 검사들로 꽉 차 있다. 이러니까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 자, 그럼 애완견 검사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를 기다릴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자, 이송윤이가 서울중앙지검 올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바로 채널A 기자 강요비수죄, 과거에 보면 이걸로 구속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정권 영장 전담 판사 결국은 받아냈어요. 그건 구속됐어. 재판에서 무죄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무리한 수사. 한동훈이에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 무죄다. 공모 혐의 없다. 9번씩이나 수사팀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윤이는 결재를 안 하고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해버렸어요. 이걸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냐. 이 자리를 이정현이가 딱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검에는 지금 최고 현안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대검 감찰을 하고 있는데요. 감찰 지금 2주가 넘었는데도 가물가물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한동안 대검 감찰부의 인력을 증파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했는데 뭐 나온 게 있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안 나오는 것은 지금 여권이 말이죠.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은 언론에 슬쩍 흘리고 자기네한테 불리한 것이 언론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감찰권을 행사해서 조자돼요. 이게 현 박범계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 감찰에서 고발 사유 의혹과 관련해서 중대한 수사에 진전했으면
벌써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요, 털 게 없어요. 아무리 털어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것은 나오지 않아. 최악의 경우에요. 손준성이 거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손준성 검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비번 안 풀어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손준성이도 죄가 없어. 그야말로 이거는 복개비 작전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검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올 게 없어. 윤석열을 털어낼 게 없어. 죽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요. 그럼 중앙지검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느냐? 지금 중앙지검에서 다루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호수의 직계 라인인 이 이정현이가 앉아있잖아요. 박범계 직계 라인. 예. 그 이정현이가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정현이 밑에 또 애완견들이 버티고 있어요. 바로 이 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이 최강욱, 황희석, 그러니까 반윤석열, 친조국의 핵심 인물이 최강욱 아니겠어요?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다루는 사건들, 장모 사건 다뤘죠? 그 다음에는 코바나 컨텐츠 협찬 부인 것 다뤘죠? 부인 것 주가 조작 사건 다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고발 사주 의혹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특히 문제는 뭐냐? 이 다루는 속도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최강욱이가 고발 사주 7명을 갖다가 5개 범죄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지난 13일날. 13일날 고발을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말이죠. 이틀 만에 바로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고 중앙지검에서 배당을 했어요. 공공수사일부에 배당했는데 이 담당 검사가 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통상적인 상식의 수준에 보면 왜?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요. 최창민 공공수사 1부장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거 틀려먹었다. 벌써 공정성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3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강욱이하고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손준석 7명 고소장을 대검에 냈는데요. 대검에 내자마자 이틀 만에 15일 만에 중앙지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최창민이한테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배당을 해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경선 국면에 들어가니까 좀 더 시간이 늦어지면 여권이 얼마나 비판을 받겠어요. 검찰이. 이거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구나. 잘못하면요. 김호수도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러 누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박말려에서.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속도를 내서 뭘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하면 건져내야 되잖아요. 윤석열 총장 거든 부인 거든 장모 거든 낼 만한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세상 처음으로 알려진 수사 착수가 아니에요. 이미 6개월 전부터 착수하고 또 착수하고 재수사 반복하는 거예요. 수사권 남용이에요. 공정성도 공정성이지만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어.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얘기는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고 이런 측면을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무상 기밀 누설, 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이게 지금 현재 최창민 이 공공수사 일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주가 조작 사건 이게 벌써 어느 쪽 얘기입니까?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작년에 중앙지검에 있는 이성윤이가 영장을 훔쳤다가 통째로 기각당하는 대망신을 당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거를 어떻게 수사하고 있느냐. 이거를 말이죠. 예. 이거를 임의 제출을 받지만은 굉장히 무리하게 또 압수수색 영장을 부분적으로 청구해갖고 받아내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몇 개는.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이 코바나 컨텐츠 사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검사를 26년간 해왔는데 이런 1년 6개월씩 걸려서 수사를 반복하는 사례는 생전 처음 봤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이 있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나눠서까지 하고 또 이 검사, 그 다음에 회계사라든가 이런 금융 전문 수사 인력까지 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거를 보면 얼마나 무리한 수사라고 했느냐.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코바나 콘텐츠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이런 세 가지 사건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도 좀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10가지. 그러니까 자, 수사기관은요.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의혹 지금 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검 감찰부가 수사했죠. 법무부 감찰팀에서 또 이 감찰을 했죠. 고발 사주 의혹 하나만 하더라도 이 세 개 기관에 사고 있어요. 법무부, 검찰. 그런데 이제 검찰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와 대검 공무수사부 세 파트에서 같은 검찰이지만 세 파트가 나눠서 지금 아주 열심히 찾아내고 있어요. 찾아질까요? 아니, 본래부터 조금 불법을 한 게 있어야 그걸 조금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멋있게 엄청난 위반을 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하나도 없다 수차례 얘기했는데, 명색이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고, 명색이 지금 야권의 제1주자가 그런 치사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저도 윤석열 총장을 잘 알지만, 윤 총장은 심성적으로 그런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추미애하고 박범계하고 이 심성적으로 정반대편에 서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그러한 말하자면 합리적, 이성적, 비이성적, 그리고 이 반법치적 사고를 안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사람 말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부패부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형사부에서는 윤우진, 윤대진 형이에요. 윤우진, 용산세무서, 뇌물수, 수사 무마 사건. 이렇게 해서 벌써 3건이잖아요. 공수처에서는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수처에서 1호, 2호 딱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옵티머스하고 한명숙. 이 2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고발 4주까지 3건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6건이죠? 6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앙지검하고 다른 검찰, 의정부 지검인가요? 여기에서 요양급여 사건, 또 납골당, 등등.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한 10여 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지금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권을 남용해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피의 사실 공포 못하도록 공보 준칙까지 바꿔놓은 사람들이 추미애고요. 추미애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또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박범계예요. 이렇게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필귀정. 무리수를 두니까. 오로지 목표는 윤석열 제거 작전이니까. 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잣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 법률 위반 사건이라고 자기네가 주장하면서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혹의 핵심 고발 사주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조성은이하고 박지원이하고는 어디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할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최강욱이가 고발한 것은요. 13일 날 고발했는데 15일 날 바로 배당해요. 자, 그런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 고발한 데는 언제입니까? 벌써 일주일 열흘 돼요. 소식이 없어요. 어디로 배당됐는지 지금. 소식이. 이게 얼마나 이 공정의 가치를 무시하는 현 정권이고 현 검찰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검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몸집이 커져서 지지율이 올라가듯이 윤석열 총장을 최근에 고발 사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KSOI 뉴스를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한 달 만에 이재명이가 KSOI에서는 1등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4주 만에 다시 1등 자리를 회복하는, 그래서 거꾸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그러한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추석이 지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권 차원에서의 무리한 수사는 이어지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거꾸로 올라가고, 그래서 정권 교체의 시계추는 점점 더 야권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여권에서는 제 판단이 틀리기를 되게 바라겠죠. 자, 그러나 사실은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총장 캠프가 요즘 다시 이제 경선 2단계를 앞두고 캠프를 바꾼다, 정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좌청룡 후배 그 누가 있어요? 정진석이와 그 다음에는 권성동이가 둘이 있잖아요. 근데 정진석은 국회 부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특정 캠프에. 그렇잖아요. 예, 그 입법부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좌청룡 우백호 중에 권성동 의원밖에 없어요. 권성동 의원 뭐 사선이죠, 강원도. 어렸을 때 중마고에 있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강원도 갔을 때 권성동 의원하고 만나서 또 이 아주 좋은 얘기도 나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6월 29일 날 출마할 때 좌청룡 우백호 딱 사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을 선대 본부장에 앉힌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총괄본부장이었던 장제원이 때문에 윤 캠프가 굉장히 고심에 빠졌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장제원 아들이 뭐 연예인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금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또 이것도 뭐 연좌제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연좌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2030 세대는 부인하든 안 부인하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모가 잘 되면은 자식이 잘해서 잘 된 거고요. 못 되면은 부모 책임을 꼭 따지는 것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풍조고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 총장 캠프에서 이 장제원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두고 굉장히 고심에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때문에 이 면허가 정지되어 있는데 무면허를 운전하고, 또 술이 단축 취해가지고 경찰 관련 폭행하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힙합 이 협회 측 친구 동료들이 퇴출을 촉구하는 성명문까지 발표하고 나섰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까요. 윤석열 캠프도 장제원 의원 아주 훌륭한 점이 많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이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심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이 과거에도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죄값을 달게 밟겠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2019년도에도 음주운전도 하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이런 걸로 기소돼서 작년 2월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또 4월 달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송치됐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을 교육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이 사회적인 이 책임,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리제 차원에서 뭔가 윤 총장 캠프에서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왜냐하면 윤 총장 내세우는 게 뭡니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이런 건 상식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윤 총장 캠프도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고, 최근에 이진숙 기자, 아주 굉장히 기자 취재 능력이 튀어난 분이죠. 그야말로 분쟁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취재한 분인데, 이인숙 기자도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장제원 의원에 대한 인사도 상당히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의 캠프 입장에서는 이런 화력을 가진 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참 어떤 조치인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러한 여건, 특히 박범계를 김호수가 딱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때리기, 죽이기,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이 중복
장기화, 이런 인권 침해적 요소, 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중복수사, 이중수사 이런 거와 관련해서요, 박범계는 또 그거를 합당하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또 뭐라고 그러죠? 이 강변을 또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속한 진상규명에 대한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박범계의 국민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 꼭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이었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하다가 NSC의 안보차장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외교부 장관 물망까지 올랐어요. 근데 강경하고 맨날 싸워. 욕질도 하고 영어로 그것도 욕을 해. 이래서 김현종이가 결국은 외교부 장관에 못 갔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계속 국가안보실에서 중책을 맡았고요. 대미 외교를 전담하다시피 한 인물이에요. 뭐 그러니까 김현종 이분이 결국 외교안보 특보까지 했잖아요. 그만두고 나서. 능력은 있어요. 저는 사람을 냉정해 봅니다. 능력은 있어. 근데 강경화 장관하고 욕설까지, 그것도 영어로까지 싸우고 혼자 독주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고위 공직자로서의 균형 있는 합리적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파죽의 5연승을 했다. 이런 결과를 낳았었는데, 오늘 발표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슈퍼위크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선이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이것은 곧 대장동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 파란이 이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섣부른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오늘 총 12만 7천 명 정도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에서 보면 이재명이 46.95, 이낙연이 47.11 해서 1%가 안 되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그 다음에 추미애 4.33, 그 다음에 김두관 0.94, 박용진 0.66, 이렇게 돼서 이제 다른 세 후보들은 아주 미미한 득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오늘 광주 전남 거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까지 전부 다 누적 결과.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52.9, 이낙연이 34.2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럼 내일은 이제 전북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동안에 광주 전남과 전북 결과, 이거는요,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광주 전남보다는 더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일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할 것인가? 왜냐면 이거 오늘과 내일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약간 앞서는 정도로 탈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건 제 예상입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사련이 호남에서도 훨씬 우세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뒤집혔을까? 대장동 효과다.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효과도 있지만 역시 대장동 효과다. 이렇게 충분히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 이 광주 전남 경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민주당 경선 최종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주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늘 민주당 후보가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2002년에 이 순회 경선을 처음 시작할 때죠.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38%를 얻었죠. 그때 이인재 대사론이 있었는데 이인재 후보는 광주에서 32%를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이인재 대사론이 꺾이고 노무현 후보가 앞서기 시작한 이런 결과를 낳았다. 기폭제가 됐다. 2007년 역시 정동영 후보가 46.7%를 광주에서 얻어서 손학규 후보 35.7%를 얻었는데 꺾었고,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2012년, 2017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1위를 하면서 결국 민주당 후보가 됐다. 이런 것을 보면, 자, 그럼 이번에는
광주 전남에서 1등을 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첫 번째 예외가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의 일정이 뭐가 남았느냐? 10월 1일에 제주, 2일에 부산, 울산, 경남, 10월 3일에 인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9일에 경기, 10월 10일에 서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3차 슈퍼위크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부산, 울산, 경남은 아무도 연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경남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또 제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핸디캡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뭐 여기도 아무런 연고는 없지만 경기도지사인 그 이재명 후보 그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10월 9일날 경기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냥 일반적인 분석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도 이재명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 가장 큰 변수 역시 대장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합동연설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패 정치 세력과 손잡은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걸 부패 기득권의 저항으로 몰아치는 겁니다. 팩트 검증을 안 하고요. 무조건 그냥 뭉뚱그려서 정치적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는요. 대장동 개발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서 관련자는 누구든 법대로 엄벌하겠다. 역시 대장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진검승부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접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 역시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민감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낙연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하지 않던 사람이 권한이 있을 때 성과 못 낸 사람이 이낙연 후보 가리키는 거죠.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나라를 국민의 삶을 바꿔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에서 밀릴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 그래도 되는 건가? 바로 이재명 후보를 직접 사실상 거론해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도 들어가고요. 이런저런 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언론에서 역시 이 의혹에 대해서 파헤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상태라면 이낙연 후보가 이길 수 있겠죠. 아니죠. 제가 말 헛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길 수 있겠죠. 지금의 추세. 왜냐하면 누적은 아직도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이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 시작한 거는 별개의 변수고 언론 보도에서 지금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이 하루하루가 다르고 그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옛날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이 다르다. 도대체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이냐? 뭐 이런 정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혹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커지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출렁거리게 될 것이고 당원들도 그 영향, 권리당원이나 일반 민심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역시 대장동이 승부를 가르게 생겼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